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우리가 이 해상보험을 학습하고,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해상보험 제도가 필요로 하며, 그리고 이렇게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국제무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위험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 신용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신용위험이란 건 쉽게 얘기하면 돈 떼일 위험이에요. 돈 떼일 위험. 뭐 신용장 방식이 됐든 추심 방식이 됐든 이런 어떤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금 결제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무역 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격지자 간에 서로 국경을 나라를 달리해서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위험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비상위험이 있어요. 이거는 무역 거래 당사자들의 어떤 자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뭐 전쟁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천재지변과 같은 것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무역 거래를 이행을 할 수가 없고 계약을 완료시킬 수가 없는 그런 위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이렇게 발생되는 위험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업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물품을 인도받더라도 뭔가 제품의 하자, 물적인 하자 혹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 상업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환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율 변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이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가지게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운송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 무역이란 거는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랑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품을 매매하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국제 운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국제 운송이란 거는 말 그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가혹한 환경, 대양이라든지 큰 바다라든지 아니면 큰 대륙, 장기간에 걸쳐서 가혹한 환경에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해상으로 운송되든 항공으로 운송되든, 뭐 항공 운송이라고 해서 안전하냐? 해상 운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으나 항공 운송의 경우에도 이 비행기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뭐 고도 기압에 따른 어떤 물품의 변질, 아니면 뭐 잘 일어나진 않지만 비행기 사고, 비행기 추락과 같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품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제운송은 이런 위험들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보험, 해상보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해상보험이 없다면 국제운송, 더 나아가서 국제 물품 매매, 무역 거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험에 우리가 이런 무역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험이 필요하고 해상보험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요 보험의 기초 이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첫째 주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오리엔테이션 분량을 좀 줄이느라고 이 보험의 기초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2주차 강의 자료에 이렇게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라부스 상에, 강의 계획서 상에 강의 진도보다 조금 늦어지는데, 어차피 중간고사 갈 때쯤 되면 대충 맞춰져요. 그래서 보험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를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는 해상보험론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보험 제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떤 꼭 외워야 되고 반드시 뭐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까지 숙지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의 의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나 우연한 재해, 불행한 사태,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래 발생 가능한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구제 방법을 만든 것, 이게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 뭐 경제적 정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 중에 누군가가 큰 손실을 보았을 때 나머지 구성원들이 이를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측면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 어떤 법적 계약으로서 보험제도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리적인 측면에서, 산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미래 발생한 그 어떤 확률적인 어떤 손실을 그 모든 보험 계약자가 공평하게 배분하는 제도가 이 보험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보험이 가지는 의의 혹은 정의를 좀 보면 보험이란 건 결국에는 우연한 사고, 확률이죠, 확률이 있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경제 불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운송 도중에 물품이 손실될 것 같은 그런 운송 위험이죠. 그런 경제 불안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수의 경제 주체, 그러니까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여러 수출업자, 수입업자들, 무역업자들이 되겠죠.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이 돼서 합리적으로 계산된 각출, 이게 이제 보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조금씩 보험료를 내죠. 근데 이 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이 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을 든다고 쳤을 때 자동차 보험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가입을 하면 실제 자동차 사고가 나는 사람은 이 100명 중에 10명도 채 안 됩니다. 5명도 채 안 될걸요? 그래서 이 100명이 조금씩 낸 돈 가지고 그 5명 정도 되는 사고 난 사람에게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개별 그 경제 주체로부터 조금씩 각출해서 어떤 하나의 손해 보전을 위한 어떤 하나의 작은 풀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경제적 측면의 보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확률이 있어야 돼요. 사고 발생 가능성의 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 수요의 충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받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 활동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보험료를 낸다는 게 하나의 또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보험제도가 잘 갖춰 있다 한들 그게 뭐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다라든지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 보험제도가 운영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제도가 운영되지 않아요. 보험회사들은 보통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 상품을 팔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어떤 손실 발생 가능성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보험과 관련된 수리 계산, 뭐 보험 계리사라든지 뭐 손해사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험료가 아주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계산이 되어서 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한 이 피보험자들이 각출한 돈으로서 일종의 하나의 금전적인 풀을 만들어서 사고 발생한 사람, 손실을 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하나의 어떤 공동재산, 어떤 공동의 금전 풀을 만든다는 것에 이 보험이 가지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의 기본 원리를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 뭐 슬라이드 몇 장을 쭉 보면서 뭐 보험의 개념이 이렇고 무역에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그거를 이제 뭐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요거 보험의 기본 원리 요거는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세요. 예. 자, 이게 모든 보험 있죠. 물론 여기서 적용되는 보험이 있고 안 적용, 그게 이제 손해보험이냐 인보험이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는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이 보험제도 전반에 걸쳐서 있는 모든 보험이 가지는 대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위험 부담의 원칙이에요. 이거 뭐 너무 간단한 얘기죠. 위험을 다수가 나눈다. 한 사람이 독박 쓰는 게 아니라 나눈다. 보험료를 이렇게 각출 해가지고, 그래서 개별의 한 사람이 혼자 떠안았어야 되는 그러한 위험을 나눠서 다수가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대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대수라는 게 이게 확률적인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관찰하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확률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정확성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하나 들고 주사위를 던지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을 던진다고 칩시다.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그 6번이 다 1, 2, 3, 4, 5, 6이 한 번씩 나오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6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겠네요. 뭐 아무튼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그 다이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6번만 던지면. 근데 예를 들어서 600번을 던진다든지 6000번을 던진다든지 6만 번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가 거의 근사값으로 6분의 1씩 1이 나오고 6분의 1씩 2가 나오고 6분의 1씩 3이 나올 거예요. 이 보험이 취급하는 그 위험 발생 가능성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대수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험회사들이 보면 손해율 뭐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근데 그 손해율이란 게 사고가 난 당사자한테는 내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100%죠.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전체 고객 1만 명 중에 뭐 몇 프로 사고가 난다. 이런 식으로 그 확률적인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통계적인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가 각출하는 돈 있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돈, 보험 드는 사람이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돈과 보험회사가 사고 난 사람한테 주는 돈, 보험금, 이거는 동일하도록 보험료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인데, 사실 이건 좀 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합과 보험금의 합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회사가 버는 돈이 없어지죠. 돈 어떻게 벌어? 수입하고 지출이 같아버리면 보험회사는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해줘?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험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100의 손실이 난다고 쳤을 때 100명 중에 5명이 손실이 난다고 칩시다. 사고 발생 확률이 5%다. 그러면 100명 중에 5명의 사건이 났으니까 그 한 명당 100씩 줘야 되죠. 그러면 500이죠. 500.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100명한테 보험료를 얼마씩 받으면 되겠어요? 50 받으면 되죠. 그러면 100명한테서 50 받으면 500. 근데 100명 중에 사고 발생 확률이 5%니까 5명이 사고 나는데 이 사고 나는 사람한테 100씩 주면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보험의 그 보험료 책정이라는 게. 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금 단계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제가 요 지금 강의 자료에는 안 넣고 다음 주 강의 자료 앞부분에 요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긴 할 텐데, 보험료는 보험 드는 사람이 보험회사에다 내는 돈입니다. 보험료.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통신요금이라고 하죠. 통신요금. 그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료. 자, 보험회사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돈이 나오죠. 그거는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 차이가 있어요. 보험료, 보험금. 자, 그 다음에 이득금지의 원칙, 다른 말로 실손보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앞에 1번, 2번, 3번은 잊어먹어도 되지만 이 4번은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손해보험. 왜냐하면 해상보험이 손해보험의 일종이에요. 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대원칙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익이 그 당사자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보험을 통해서 그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피보험자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험회사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원칙이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손해보험에만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손해보험에만. 대표적인 손해보험이 해상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이 아닌 보험은 뭡니까?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란 건 사람의 목숨을 보험해 둔 거죠.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죠. 근데 해상보험은 선박이나 아니면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보험의 대상이에요. 물건을 보험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건의 가치가 100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물건이 운송 도중에, 국제 운송 도중에 바다에서 버려져서 그 물건을 상실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의 소유주는 100을 잃은 것이죠.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100을 받으면 됩니다. 물건의 가치가 100이었으니까. 물론 뭐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를 뭐 보험 가액만큼 했는지 뭐 그런 어떤 부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다음에 피보험이익 공부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100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험을 들었으면 100을 얻으면 돼요. 사고 났으면, 잃어버렸으면, 망실했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100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험을 들었는데 그 물건을 파손됐을 때 200을 얻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물건의 주인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게 유리해요? 운송 도중에 박살나는 게 유리해요? 안전하게 운송돼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가치가 100인데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박살나면 보험회사로부터 200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사람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쫓게 돼 있어요. 그런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쫓아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애덤 스미스가 했던 그죠? 이건 이런 어떤 고정 경제학은 여러분들 국제 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이나 그때 거기서 배우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100인데 사고 나면 200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거 사고 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넘어서서 무슨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파손시킬 수 있는 생각. 그거 이제 일종의 보험 사기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도박과 보험이 다른 게, 이게 도박은 확률이지만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죠. 근데 보험은 순수 위험은 뭐예요? 이 보험의 부고 대상이 되는 순수 위험은 잃을 확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보험이 아닙니다. 인슈어런스가 아니라 갬블이에요, 갬블. 만약에 이게 이런 그 이득 금지의 원칙이나 실손 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마 보험을 부보하는 모든 물건은 그 순간부터 박살나고 잃어버리고 깨지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폰 보험 있죠. 폰, 휴대폰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 많게는 150만원, 요새는 200만원 가까운 폰도 나오지만 자, 이런 폰이 있다라고 칩시다. 폰 보험 들어요. 근데 폰 보험 들었는데 뭐 이렇게 휴대폰이 박살났어. 그러면 내가 이거 100만원 주고 산 휴대폰인데 보험금을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당장이라도 이거 휴대폰 밖에서 집어 던지죠. 누가 이거 들고 다니겠어? 휴대폰을 던지면 휴대폰 2개 값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운영하는 이러한 손해보험은 무조건 그 당사자,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딱 그만큼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자, 이 100만원짜리 휴대폰 보험에 들었어요. 이거 박살났어요. 그러면 보험사가 나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100만원인 거예요. 이 100만원짜리, 이게 100만원짜리라면. 그게 실손 보상의 원칙, 이득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원칙이 해상보험 전반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도중에 해상보험론 수업 도중에 제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실손 보상의 원칙 때문이다. 이득 금지의 원칙 때문이다. 반복해서 얘기할 겁니다.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해내서 있는 제도들이나 원칙들이. 자,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거 손해보험에만 적용된다고 했죠. 해상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왜 생명보험에는 적용을 안 할까요?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죽는 사람 있나요? 일부러 죽는 사람 있죠. 아주 드문 케이스죠. 뉴스에 나오죠. 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경우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획득하려고. 네.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실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 어떤 경제학적이고 보험과 관련된 어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물건은 가치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인문사회대가 아니잖아요. 경영대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런 논란은 집어넣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람이 보험금을 획득하려고 자기의 어떤 생명이나 뭐 그거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제 보험 사기꾼이죠. 보험 사기꾼이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이런 이득금지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 보험에 되는 부분, 실손보험이나 어떤 실손보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겠다. 뭐 이렇게 손해보험이나 어떤 자동차 보험이나 해상보험이나 이런 부분, 화재보험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만 이제 이득금지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크게 의미 있는 부분 아닌 거예요. 각자 내는 보험료하고 보험금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게 보험의 효용성입니다. 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용, 어떤 가치가 있느냐. 안전성을 제공해주죠. 보험 드는 사람한테. 아, 나 보험 들었어. 마음이 편하죠. 내가 휴대폰을 자꾸 어디 잘 잊어버리고 잘 떨어뜨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휴대폰 보험 들었어. 마음이 든든하죠. 일부러 내가 이거 AS 센터에 가서 AS 받아야 되고 이게 좀 귀찮아서 일부러 집어 던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떨어뜨리면 뭔가 보험회사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다라는 든든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불안의 제거와 경감. 당연하죠.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거나 제거시키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적인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물품의 가치를 내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조금의 기여로, 조금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나의 큰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안정성,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보험의 효용입니다. 또 자금의 공급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보험회사가 일종의 기업이고 금융업이죠. 보험업도 큰 틀에서는 이제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자본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떤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이게 또 보험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큰 대형 보험회사들 보면 그 고객으로부터 이제 보험료를 받죠. 그걸 이제 통장에 그냥 잔고로 이렇게 넣어두는 보험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고객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한 천억을 받았다 칩시다. 천억 그대로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그런 회사가 있으면 보험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보험회사 운영할 가치가 없어요. 뭐 하겠어요? 고객들한테 보험료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겠죠. 투자를 하고. 그렇겠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뭐 손실도 나겠지. 고객들 중에 나한테 보험료 내가지고 보험 든 고객들 중에 사고 나면 보험료 줘야죠. 그래서 내가 받은 보험료만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사고 나는 사람한테 보험료 준다. 이렇게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없어요. 무조건 보험회사들은 자기가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걸 운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일종의 뭐 투자가 돼서 그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죠. 자, 그리고 뭐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경감시킨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회 안전이나 사회 보장의 역할을 한다. 물론 해상보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큰 틀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을 받습니다. 의료보험도 일종의 의료복지 시스템인데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들어있는 NHS 같은 그런 의료복지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의 한국에 있는 의료보험 제도는 보험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험이라는. 그죠? 여러분들은 안 내겠지만 아마 피부양자로 부모님들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낸 친구들은 잘 없을 텐입니다만 저만 해도 의료보험료를 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이제 뭐 4대 보험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4대 보험이 기업 이제 내가 취업을 해서 4대 보험 들어준단 말이 뭐예요? 회사에서 이제 그죠? 국민연금하고 뭐 의료보험하고 뭐 고용보험하고 이거 내주는 거 있죠. 네, 그걸 의미하는 건데 아니, 그거는 내주더라도 내가 반은 내야 돼요. 보통 전액 다 해주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엔 뭐예요? 의료보험공단에 내가 의료보험료를 내고 내가 아프거나 다쳤거나 했을 때 의료 서비스를 조금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안전장치이자 사회 복지 시스템이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보험이. 그리고 보험을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용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의 사회적 비용, 보험의 좋은 점, 보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만 얘기했는데 나쁜 점도 있어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뭐 보험자가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의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그렇죠? 그 보통 보험회사들이 그래서 보면 이게 자산 운용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재미난 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잘 못 가고 하지만 혹시 해외여행이 다시 이제 재개가 돼서 다른 나라나 다른 국가의 어느 도시로 갔을 때 도심부에 가보면 항상 제일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금융기업, 특히 보험회사가 많아요. 여러분들 강화문에 가면 강화문에 있는 빌딩 중에서 제일 큰 빌딩이
물론 지금은 호텔이 큰 건물이지만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교복, 그죠? 예. 강남에 가면 강남에도 제일 큰 건물이 그렇죠? 예. 교복,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쪽 저기 뭐냐 신논현역에 있죠. 서울 쪽에는 그런 데가 있고 아니 부산만 해도 여러분들 서면에 가면 서면 그 로타리에 딱 서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은행 간판이죠. 은행 간판. 사람들이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보통 이제 자신들이 어느 정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보험을 들고 예금을 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큰 빌딩을 소유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거고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보험 사기예요. 보험 사기. 보험금을 타면 되지 않는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일종의 배임 행위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보험 사기가 큰 문제인 게 보험 사기란 게 결국에는 자기가 그냥 사기 쳐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 돈 뜯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험을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보험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용 중에 그런 게 있다라고 했죠. 보험이란 게 결국에는 그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피보험료를 모아서 각출해서 하나의 자본 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자금 풀에는 나의 기여도 있죠.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냈고 그 보험료가 일종의 자금 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 돈도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내 돈도 들어가 있는 자본 풀에서 어떤 사람이 부정한 방법,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다면 그 사람은 보험회사 돈을 삥땅 친 게 아니라 내 돈을 삥땅 친 거예요. 보험 사기가 빈번하고 증가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그 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보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빠지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그런 문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업자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부당 수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실업급여를 뭐 쉽게 말해서 나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국가 대한민국 뭐 이런 사회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사기에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뭐 이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난다거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피해를 키우기 위해서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하고 다 아픈 사람들이 이제 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높은 보험료를 받고 판다든지 그리고 높은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낮은 보험료를 받아서 결국에는 보험회사에 어떤 손실이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역선택의 문제. 보험에 정작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안 들고 보험에 들면 안 되는 사람이 들고 그런 어떤 역선택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과 유사한 제도 저축 있죠. 저축.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는 것과 저축하는 방식, 저축을 해서 내가 돈을 세이브하는 것,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 것. 이거 두 개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어떻게 보면 자본풀에다 넣어놓는 건데, 보험료라는 건 내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풀이 아니라 보험회사라는 자본풀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하는 것이 어려워요. 내 돈이 아니죠. 근데 저축하면 내 돈이죠. 근데 저축은 내가 낸 만큼만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쓸 수 있고 유용할 수 있지만, 보험은 어때요? 사고가 나면 내가 낸 거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죠. 내가 잃어버린 손해 그만큼. 그죠? 내 맘대로 쓸 수는 없는 돈이지만 사고가 나면 내가 입은 손실을 그대로 보전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보험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고, 저축은 저축대로 내가 돈을 세이브해서 내가 마음껏 내 돈이기 때문에 누구의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내 돈이다 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정의 협동조합, 농협이라든지 뭐 수협이라든지 그런 데서 뭐 직종이라든지 직군이라든지 직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일종의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일종의 계모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돈을 이렇게 각출해가지고 공제하는 그런 시스템들, 조합, 이런 것들도 보험과 유사하죠. 유사하지만 이건 보험회사에서 이 대중의 피보험자한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극히 제한된 직군, 직종에서만 사용되는 하나의 상호 협동, 상호 각출 제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도박이죠. 도박이 뭔지는 강의 자료에 써놓은 것 자체가 좀 창피하긴 한데, 도박과 보험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둘 다 확률의 문제죠. 그리고 둘 다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확률의 문제이자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근데 도박은 돈을 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딸 수도 있는 확률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일종의 투기죠.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죠, 도박. 보험도 확률입니다. 보험은 근데 제가 앞에서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을 얘기했다시피 손해가 날 뿐, 일정한 확률로 손해가 발생을 할 뿐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보험을 통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 손해보험에서는. 분명히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보험은 돈을 딸 수는 없지만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잃은 만큼을 보험이란 제도가 커버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도박은 물론 딸 수도 있지만 잃어버렸을 때 카지노가 그 손님한테 그 손님이 잃어버린 돈을 불어주지 않습니다. 패가망신할 수 있는 거죠. 갬블은 무조건 하우스가 이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카지노 가서 얼마 떴다. 한 번 가서 딸 수 있어요. 10번 가서 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0번 가고 1000번 가고 10,000번 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대수의 원칙 얘기했죠. 잃습니다. 카지노는 확률상 하우스가 그러니까 카지노 운영 주체가 이기게 돼 있어요. 손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하우스는 그 돈 잃은 손님한테 절대 손실액을 보전해 주지 않아요. 그게 갬블이에요. 그게 갬블과 도박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갬블과 보험은 다르다. 인슈어런스와 갬블은 다르다. 둘 다 손해가 발생 가능한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개의 개념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주요 당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험자, 인슈어러라고 하는데,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주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있어요. 이거는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폴리시 홀더라고 해요. 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insured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보험회사를 지칭하는 보험자가 insurer라고, 피보험자, 보험에 드는 사람을 피보험자. 그래서 뒤에 전미어에 ed가 붙죠. 앞에 보험자는 er이 붙고, 그러니까 능동, 피동의 차이예요.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을 드는 사람, 손님, 보험료 내는 사람. 그래서 대다수의 무역업자들은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회사 혹은 개인보험업자를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보험계약자, 저 말이 되게 이상한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하고 그 보험에 드는 사람,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전혀 다른 의미이냐? 같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보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랑 체결했는데 사고가 나면 내가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내 부모님, 내 가족이 받는 경우. 여러분들 중에 병원과 관련된 실손보험을 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부모님이 들어주신 경우겠죠. 근데 그거 보험료 여러분들이 안 내죠. 부모님이 내시죠. 그러면 그 경우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고 여러분들이 피보험자예요. 이런 관계가 우리 국제무역에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커텀스 상의 CIF와 CIP의 경우에 인커텀스 2020에서도 마찬가지로 2010에서도 그렇고 2020에서도 그렇고 CIF 조건인가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인커텀스 2020에 와가지고 CIP 조건만 내용이 바뀌었죠. ICCA로 들어줘야 된다. 그걸로 바뀌었는데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은 매도인, 수출자. 보험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자,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달라져요.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거 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있고요. 보험 수익자는 뭐 보험금의 청구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자, 보험 대리점이 있어요.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라고 했는데, 보험자가 제가 누구라고 했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을 인슈어런스 에이전트, 대리인, 대리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뒤에 있고 이 사람들을 대리하는 사람이 에이전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피보험자, 보험계약자랑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에이전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인도 있어요. 인슈어런스 브로커죠. 우리가 대리인을 에이전트라고 했어요. 우리 연예인 매니저 이런 사람 다 에이전트죠. 운동선수 에이전트 대리인이죠. 근데 브로커는 쉽게 말해서 공인중개사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돼요. A와 B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브로커리지를 수령하는 브로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브로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험 설계사도 있어요. 예, 뭐 FC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우리 뭐 생명보험이나 이런 쪽에. 예, 이거는 에이전트랑 조금 다른 게, 에이전트는 보험회사를 대리하긴 하지만 독립된 주체인데,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직원이에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혹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험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 살펴볼 게 이제 보험의 분류입니다. 보험은 크게 나눠 보면 인보험과 물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보험 부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보험. 대표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질병보험,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듣는 실비보험, 의료비 실비보험, 이런 것들이 인보험이고, 물보험은 물건과 같은 뭐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보하는, 보험에 부보하는 것을 이제 물보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보험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이 있어요. 뭐 이게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정답이죠. 어떤 보험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뭐 어떤 자동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 보험인 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임의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인데, 보험회사가 경영상의 영리를 추구하면 영리보험,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보험이 되는 것이고,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은 그 보험에 가입하는 주체가 기업이냐 아니면 가게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은 보험 가입 기간상에 해당이 되는데,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그 물품을 보험에, 그 무역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보험에 드는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단기보험이 되고, 그리고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정책에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는 사보험,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보험,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보험 같은 거 이제 대표적인 공보험이죠. 그리고 해상보험과 육상보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건 발생 장소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상보험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해상보험 제도가 이미 육상 구간을 다 포함을 시켜버려요. 말이 해상보험이지 해상 구간만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역 물류의 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물품을 보내가지고 받는 이 전체 프로세스가 다 보험의 부보 대상이 되버려요. 육상 구간을 따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상보험 안에 이미 육상보험이 다 포함되어 버렸다, 실무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 있고 정액보험이 있는데, 정액보험이란 거는 사고가 발생하면 뭐 얼마의 어떤 손실이 났는지를 다 떠나서 딱 정해진 금액만큼만 받는 보험이에요. 그게 이제 정액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을 보상받는 보험이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의 비교도 구분도 뭐 사실 그 비슷한 개념인 것이고, 이게 이제 뭐 원수를 갚겠다 할 때 원수가 아니라 원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 표현이 더 여러분들은 쉬울 수 있겠네요. 오리지널 인슈어런스고, 재보험은 리인슈어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도 손해를 많이 입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나 손실이 커지죠.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그 고객들한테 들게 한 다음에 자기도 보험 듭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어요. 자기가 그 인수한 보험 계약을. 그러면 그렇게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드는 거를 재보험, 리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는 코리안 리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재보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리라는 회사는 보험회사의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가 많은 다수의 보험 계약자로부터 끌어안은 보험을 코리안리가 다시 재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원보험과 재보험의 차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보험과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보험회사가 어떤 보험 목적물이 있으면 이 보험 목적물에 보험을 드는 것이 한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보험을 부부하는 경우를 공동보험,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공동보험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피보험 이익을 배우지 않았고 보험 가액을 배우지 않았고 보험 금액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 공부하고 다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상법상의 분류. 우리나라 한국의 보험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상 인보험은 앞에서 했던 개념이고 이 물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을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보험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보험이라고 하면 크게 생명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이 여러분들 실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혹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보험, 선박보험, 적화보험 이런 것들의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쉽게 안 와닿을 때는 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자동차 보험도 손해보험이고 물보험이구나. 물품을 자동차가 물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를 보험에 드는 거, 선박을 보험에 드는 거, 무역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보험에 드는 거, 그게 손해보험이자 물보험이고 우리 생명 이런 것들을 보험에 드는 게 인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상보험의 대상에 따라서 좀 살펴보면 무역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보험에 드는 것은 카고 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적화보험이라고 합니다. 저기 적화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하자를 하요일 할 때 하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적화보험, 적화보험, 영어로 카고 인슈어런스. 카고가 운송화물이죠. 운송화물을 보험에 부부하는 것. 자, 두 번째, 선박보험입니다. 선박보험. 선박 그 자체를 보험에 부부하는 것. 이건 이제 hull insurance라고 합니다. hull이라는 표현이 선체를 의미해요. 배의 선체. 물 위에 뜨는 그 선체. 그걸 이제 hul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체보험, 선박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임보험이 있어요. 운임보험. 운임을 획득하는 부분을 보험의 부보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상보험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딪혀요. 그래, 물건을 보험에 드는 거 알겠어. 그래, 배를 보험에 드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나중에 받을 운임을 보험에 든다고? 여기서 막혀요. 이 나중에 내가 운송인의 입장에서 내가 나중에 나의 고객으로부터 받을 운임 이것도 충분히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역 거래자 입장에서는 내가 안전하게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해서 물건이 판매되고 인도되었을 때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미래의 기대이익, 희망이익도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항해보험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좀 살펴보면 항해보험은 해상 운송의 그 항해, 한 항해,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서 LA로 간다고 치면 그 항해 동안 보험을 드는 거, 그걸 항해보험이라고 하고, 기간보험은 달력으로
보험을 드는 거죠.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자, 혼합보험은 보험 기간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항해와 기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건 거의 실무상으로 거의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해보험은 주로 화물, 해상 운송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보통 항해보험으로 많이 들고, 선박의 경우에는 거의라는 표현을 뺄게요. 선박은 그냥 기간보험입니다. 기간보험. 보통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동차 보험 들 때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1일 보험도 드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1년 계약으로 자동차 보험을 많이 갱신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선박의 보험도 1년 단위 갱신을 하는 기간 보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해상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제서야. 자, 해상보험의 의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이란 거는 보험자가 그 사고 발생 시에 손해를 보험회사가 이제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제 그 대가로서 이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해상보험은 육상구간도 포함을 한다라는 것이고, 해상보험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한 국적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이 국제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적인 어떤 기준, 국제적인 어떤 중거법, 혹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상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해상보험은 전적으로 이 현대적인 해상보험 제도가 태동을 한 영국의 법과 제도, 법과 관습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영국법을 보통 그래서 중거법으로, 기준법으로, 해상보험의 기준이 되는 법은 영국법이다.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서 해상보험 제도가 돌아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해상보험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당연히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들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라는 게 안 나면 안 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보험을 운영하는 주체들도 이 손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그리고 이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제 운송을 원활히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국제 운송을 원활히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서로 상호 증대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제 경제가 안정이 되고 물품의 가격이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제 수지 개선적인 측면도 있어요. 보험료 수입을 통해서 달러 외화의 획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해서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 기능도 있다. 크진 않겠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적인 측면, 그렇죠. 이것도 보험회사 입장이에요. 보험료 수익과 보험급 지급 사이에 이제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것이고, 보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국제 운송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국제 물류가 촉진된다. 그런 기능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무역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해상보험과 관련된 국제 법규를 살펴볼 텐데, 뒤에서 우리가 로이즈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법과 관습이 해상보험의 룰이에요. 규칙이에요. 규칙.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과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이 됩니다. 넌센스죠. 한국에서 한국 수출의 회사가 한국의 보험회사랑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그 해상보험 계약서 안에 이 보험 계약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보험 계약서 안에. 그게 한국만 그러냐?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해상보험 증권에 영국법, 준거법 약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버닝 로우 룰이 들어가 있어요. 가버닝 로우 클로스가 되어 있어요. 그 가버닝 로우라는 게 지배하는 법, 준거법, 기준되는 법을 뜻하는데 해상보험에 지배하는 법, 기준이 되는 법, 준거법은 영국의 법과 관습입니다. 그러면 그 영국의 법과 관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MIA입니다. MIA.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미법,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는 판례 중심주의라서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 국가고 영미권 국가는 불문법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판례를 중요시 하는데 영국과 미국에도 성문 법원,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이미 법원화 시켜놓은 법원이 존재합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도 그런 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06년 한국으로 치면 대한제국 때 구한말이죠. 구한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만들어졌어요. 114년 됐죠. 법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고법입니다. 이 MIA를 마스터하면 이 해상보험법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MIA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영국은 판례 중심주의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MIA를 만들기 이전에는 말 그대로 판례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판례들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1906년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판례와 간습과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성문법으로 만든 것이 MIA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1906년 이후에 모든 해상보험과 관련된 분쟁이라든지 해상보험의 적용이라든지 해상보험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 MIA가 일종의 바이블이 된 거죠. 해상보험의 바이블, MIA입니다. Marine Insurance Act.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해상보험을 적용을 하는데 너무 오래됐죠. 190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00년도 이게 아마 한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매년 개정했을 텐데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축구 좋아하고 피시앤칩스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 뭐예요? 전통을 중요시하죠. 영국 사람들 특징이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전통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100년 동안 큰 개정 없이 써오다가 자기들도 이제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100년 만에 개정을 합니다. 그게 Insurance Act, 영국 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가 아니고 그냥 Insurance Act와 제정 연도를 붙여서 2050, 2015년에 신설된 영국 보험법, 2015년 영국 보험법입니다. 이래서 이 법을 통해서 MIA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2015년에 만들어져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된 지가 한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줄여서 IA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Ac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Insurance Act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풀네임은 Insurance Act 2015입니다. 이게 MIA를 완전히 새롭게 대체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개정입니다. 일부 개정.
그러니까 MIA가 있고 1906년에 만든 MIA가 있고 이거를 완전히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MIA가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만 인슈어런스 액트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꿨냐? 첫 번째, 최대 선의 의무와 고지 의무의 내용을 바꿨어요. 최대 선의 의무는 뭐고 고지 의무는 뭡니까? 배울 겁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맙시다. 두 번째, 담보 특약에 대한 내용을 바꿨어요. 이것도 피보험자 의무를 우리가 학습할 때 할 겁니다. 자세히 할 겁니다.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기적 보험 청구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이게 MIA 없던 내용인데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쉽게 말하면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관습을 얘기하면 1906년에 만든 MIA의 인슈어런스 액트를 같이 놓고 인슈어런스 액트가 대체한 부분, 개정한 부분은 인슈어런스 액트를 적용하고 인슈어런스 액트가 개정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1906년에 만든 MIA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점이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1906년에 해상보험법을 2015년 영국보험법이 개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한국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다. 국제 무역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나라죠. 영토도 좁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자원도 없고 가진 거는 사람의 머리와 기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래서 무역, 물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해 있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한국의 해상보험 시스템을 보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영국의 어떤 보험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의 주요한 내용들은 한국 법을 적용하기보다 한국에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한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피보험자의 의무라든지 보험금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 계약, 보험 증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지만 보험 어떤 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한국의 보험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요크 엔터프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위한 법이냐면 법이 아니라 국제 규칙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공동훼손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공동훼손 상황에서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이 공동훼손 사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위한 국제 규칙이 요크 엔터프 룰입니다. 가장 최근 버전이 2016년도에 국제해사위원회가 개정한 내용이 가장 최근 버전이고요. 공동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훼손을 설명하기에는 수업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손해 부분에 가서 공동훼손을 자세하게 다루면서 다시 이 요크 엔터프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넘어갈 부분이 해상보험의 역사입니다. 해상보험의 기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영국의 법과 관습이 이 해상보험의 지배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모험대차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모험대차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본가가 있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해상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해운대나 강안리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참 놀기 좋고 전망 좋고 고요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한 1km만 밖으로 해운대에서 바다 쪽으로 1km만 벗어나면 파도가 달라집니다. 먼 바다로 나가면 파도가 3m, 5m 이렇게 쳐요. 최근에 온 뭐 마이삭이라든지 하이성과 같은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파도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또 우리나라 한국의 근해라서 가까운 바다라서 그런 거지 진짜 태평양, 진짜 인도양 이런 데 나가면 바다라는 환경은 엄청 가혹합니다. 옛날에도 이 바다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배를 타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배를 타는 게 우리 학교에도 학교 실습선이 있고 시험선이 있고 이걸 뭐 이제 주기적으로 타는 회사생들이 있지만 뱃사람이란 게 원래 엄청난 그 힘듦과 노고, 노력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는 직업입니다. 정말 지금은 GPS가 있고 정확한 해도가 있고 인공위성으로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불과 한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해도도 없고요. 인공위성도 없고요. 인공위성이 없으니까 GPS도 없죠. 오로지 뭐예요? 나침반, 불확실한 해도, 그리고 이제 위도와 경도를 측정할 수 있는 뭐 6분위 정도? 그런 걸로 망망대해를 항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안리에 나아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앞으로는 바다지만 뒤로는 강안리죠. 강안리 해수욕장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 앞을 봐도 바다, 옆을 봐도 바다, 뒤를 봐도 바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동서남북을 분간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바다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나간다 했을 때 살아 돌아올 확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양에서도 보통 돈 많고 귀족이거나 하는 사람들은 바다로 나갈 일이 없고요. 서양에서도 주로 가난하거나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거나 뭐 귀족이 나간다 하더라도 사생아, 서자, 차남 이하, 차남이나 삼남. 왜냐하면 장남은 서양에서도 뭐 이렇게 뭐 영지를 물려받거나 뭐 가문을 계승하거나 뭐 이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뭐 죽어도 뭐 크게 뭐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해상이라는 곳이 지금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서양 사람들 14세기, 15세기 살던 사람들 대서양 끝까지 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면서 지구의 끝은 뭐 지옥이다.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끝은 지구가 둥근 건 알고 있고 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서 배워서 알지만 태양계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양계 밖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거 있어요?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가는 건 나가는다 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야? 지구로. 그죠? 그러니까 그 14세기, 15세기 살던 사람들한테는 세상은 지구는 둥근 게 아니고 지구는 평평한 거였고 세상의 끝으로 나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요. 그 컬럼버스가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어떤 신념이나 고정된 관념을 뚫고 나아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거는 정말 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를 발견해가지고 전염병만 옮겼지만
뭐 그렇게 해서 큰 뭐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자기가 발견한 게 인도라고 착각하고 죽었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거는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갇혀있던 신념과 관념을 뚫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개척자로서 선구자로서 그만큼 바다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바다에 왜 나가느냐? 나가면 돈이 되거든요. 특히 14세기, 15세기 이제 아프리카 항로 그리고 신대륙, 지금의 북미 대륙,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고 아프리카 항로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동아시아 이쪽으로 대항해 시대의 붐을 타고 항해 마젤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항해 그리고 이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동양에 있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있는 향신료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후추, 육두구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엄청난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 유럽에서 이거 뭐 지금은 후추 뭐 줘도 안 하지만 준다고 해도 안 하지만 후추 한 주먹 이렇게 갖고 있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육식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4세기, 15세기에는 냉동 냉장 기술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 고기의 약간 상한 냄새, 비린 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 이 후추라는 향신료가 엄청난 가치 있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인도 가야만 구할 수 있어. 배 타고. 수에즈 운하는 19세기 생겼어요. 1800년대 중반에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희망봉어가 남아프리카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는 쪽으로 돌아서 후추 구해 와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처럼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죠. 뭐예요? 범선이에요. 범선이란 거는 두 가지 동력으로 갑니다. 바람과 조류. 근데 바람이란 거,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란 거는 내가 그 무슨 그 꽃보다 남자인가 그 드라마에 흰색 뭐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 어디든 간다는 게 그거는 그냥 그 허세고 정말 그 허세 찌든 말이고 이 바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인류가 이 자연 환경, 날씨를 통제를 못 하잖아요. 바람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조류라는 것도 이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것들은 모터가 돌기 때문에 모터의 힘으로 이제 추진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대항해 시대 때 그 범선이란 거, 그 컬럼버스가 타고 갔던 북미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타고 갔던 산타 마리아호 같은 거는 돛대가 있고 조류의 힘으로 그 바다의 조류로 가는 건데 사실상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 단적인 예로 우리 여러분들 그 날씨 좋은 날 저기 태종대나 이런 데 올라가서 보면 대마도가 보일 수 있어요. 날씨 좋은 날. 대마도에서는 그리고 강한대교 같은 데서 불꽃축제 같은 거 하면 보인대요. 대마도. 내가 대마도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대마도와 부산은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일본의 큐슈섬, 후쿠오카에 있는 그 큐슈섬, 나가사키와 후쿠오카가 있는 그 큐슈섬에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딱 그 큐슈섬과 부산 사이에 대마도가 딱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까워요. 지금은. 근데 큐슈섬도 그렇고 대마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쿠오카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요? 사실 생각해봐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후쿠오카하고 어디가 더 가까워요? 후쿠오카가 더 가깝잖아. 그냥 직선거리만 놓고 보면 서울보다 후쿠오카가 더 가깝단 말이야. 근데 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죠?
그거는 중간에 바다가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그 좁은 바다, 대한해협이라는 좁은 바다를 항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대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이 바다가 어떤 하나의 어떤 벽이 된 거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문화권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바다라는 거는 가혹한 환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험대차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 있고 노동력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이 노동력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줍니다. 바다로 나아가서 후추를 가져와라. 살아서 돌아와서 후추를 가져오면 너 반, 나 반. 후추 가지러 갔는데 해적을 만나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살아서 못 돌아오면 넌 죽고 난 돈 잃고. 이게 모험대차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모험대차예요. 이런 방식의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운영이 되다가 르네상스가 되고 인류의 어떤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제도라든지 이게 발달을 하면서 특히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 상공업의 발달로 이제 부르주아 계층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도시의 그 어떤 시민들, 지금의 시민과 다른 시민의 개념이죠. 시민의 개념이 등장하고 산업혁명, 근대화 이런 서양사회의 흐름으로 쭉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르네상스 시기와 어떤 그 산업혁명 그 사이에 대항해 시대가 있습니다. 이 어떤 항해용 캠퍼스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대륙의 발견, 뭐 아프리카 항로의 발견 이런 것과 맞물려서 먼 바다에 나가서 모험가 정신으로 나아가서 후추라든지 뭐 신기한 물건이라든지 코코아, 커피, 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역이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무역과 발달과 함께 이제 서서히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일종의 금융업이 발달하게 됐고 이게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어요. 베네치아, 지금도 뭐 유명한 관광지지만 베네치아가 해상 무역으로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잖아요. 그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축적된 부를 통해서 금융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보험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해상 무역의 주도권이 이탈리아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를 주도한 두 국가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와 영국. 네덜란드와 영국은 약간 후발주자였지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뭐 이런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꺾고 해상의 어떤 제해권을 장악을 하면서 신흥 국가로 떠오르고 영국에서 이제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서 해상 보험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이즈라는 것이 이제 태동을 하게 되었어요. 로이즈라는 것은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로이즈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런던이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런던이 강이 있잖아요. 템즈 강이 있잖아요. 이 템즈 강이 옛날에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바다에서 템즈 강을 거슬러 올라 들어가서 배를 대는 그런 항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템즈 강변에 있는 커피숍, 지금의 스타벅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원들이 모여서 뭐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하고 뭐 이런 술도 마시고 하는 일종의 사교 클럽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의 커피숍이 아니라 카페가 아니라 그런 커피숍이 이제 템스 강변에 있다 보니까 배들이 정박하고 그 배들을 운영하는 선원들이나 선장이나 선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가 일종의 하나의 정보 교류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커피숍, 로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안내판, 지금으로 치면 이제 SNS죠.
SNS를 개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정보 교환이 일어나고 자본가와 뭐 선원, 선장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일자리를 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어떤 그런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현대해상보험의 태동이 이루어졌고요. 중간에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법도 제정되고 경쟁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1746년 이후에 17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7년 전쟁 이후에 새로운 뉴 로이드 커피숍이 등장을 해요. 기존의 올드 로이드 커피숍은 아무나 들어가서 뭐 하고 뭐 보험 계약 체결하고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로이드 커피숍은 멤버제로 운영합니다. 멤버십. 그러니까 멤버십이란 건 뭐예요?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게 지금의 현재의 로이즈 협회가 되었고 멤버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멤버라는 것 자체가 가입 조건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철저한 신분이 검증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러한 폐쇄적 형태의 클럽, 하나의 협회 개념으로서 생성이 되었고 이 로이즈는 쉽게 말해서 개인 보험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보험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보험자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현대해상, 삼성화재 같은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개인 보험업자가 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협동조합이 로이즈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해상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인수하는 세계 최대의 개인 보험업자들의 조직이 로이즈가 되겠습니다. 로이즈의 조직을 좀 살펴보면 그 멤버십을 받은 영업회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멤버십에 들어온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큰 금액의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영업회원으로서 존재하고 비영업회원은 뭐냐면 그러니까 로이즈에 내가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 내가 개인인데 무역업자인데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 해서 바로 보험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를 통해서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회원, 개인 보험업자들 여러 명이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신디게이트라고 합니다. 일종의 하나의 카르텔을 의미하는데 그 신디게이트가 있고 그 신디게이트의 일을 봐주는 브로커가 있어서 이 브로커를 통해서 보험회사나 개인이 혹은 무역업자가 보험을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즈는 보통 개별 개인 보험업자 여러 명이 모여있는 신디케이트가 있고 이 신디케이트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로이즈 소사이어티이고 이런 로이즈를 운영하는 게 로이즈의 커뮤니티고 이 로이즈의 보험 인수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됐든 무역업자가 됐든 바로 신디게이트나 개별 보험업자 언더라이터 그 신디게이트 안에 있는 개별 보험업자를 언더라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언더라이터를 직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를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로이즈의 위상을 살펴보면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17세기부터 커피숍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300년이 넘는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보험을 인수하는 개인 보험업자, 회사가 아닌 개인 보험업자가 2,7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2,700명은 그 어떤 뭐 성격에 따라서 신디케이트라는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카르텔 내지는 그룹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신디케이트들이 있고 이 신디케이트들
에 이제 다수의 브로커들이 끼어 있고 이 브로커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즈는 대체적으로 보면 개별 보험이나 작은 규모의 적화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고객들이 보험 회사가 돼요. 그래서 보험 회사들이 재보험 같은 것들을 들 때 로이즈를 통해서 드는 일종의 그 보험계의 천용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쉽게 이해하자면 저 위에 그죠? 그러니까 원피스에서 우리가 여기 뭐 해적들 쭉 있고 뭐 있잖아요. 해군 있고 뭐 4대 해적이 뭐 7무에 쭉 있고 근데 그 위에 이제 천용인들이 존재하잖아. 이 로이즈가 쉽게 말하면 보험의 천용인이죠. 이 해적들 집단이 이제 보험회사라고 치면 이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요 아주 상부에 위치하는 그 정도 위상이에요. 로이즈의 위상이 원피스 세계관의 천룡인의 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해상 보험료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기준이고요. 그리고 로이즈가 출간하는 여러 가지 판촉물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준이 됩니다. 글로벌 기준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해상보험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렇죠. 그런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게 될 보험 증권 자체도 로이즈가 만들었기 때문에 로이즈의 위상에 대해서는 뭐 수업 또 나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 회사들이 뭐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뭐 동부화재가 DB로 바뀐 거 그 정도 이런 보험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대적인 보험 제도는 영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제도로서 기술과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보험회사 자체 시스템은 사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 그 해방 이후에 그 어떤 잔재들이 남아서 지금의 현대에 남아있는 이런 보험회사들의 어떤 회사 시스템들은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500톤 미만의 어선이나 우리 조그만 그 삼시세끼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조그만 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그 따로 있어요. 하는데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상선들의 경우에는 영국의 런던 보험자 협회와 로이즈에서 제정한 협회 적화 약관을 사용해서 선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보험 시장이 돌아간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험의 어떤 기초적인 개념, 해상보험의 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